2001년 6월 중국행 비행기에 스페인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로사리오로 변호사였고 그 바로 옆에는 기자였던 남편 알폰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착륙한 후 부부는 구이양시에 위치한 복지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부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중국 여아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우여곡절 끝에 구이양시의 복지원으로 보내졌었죠.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아순타로 지었습니다. 스페인은 다국적 입양이 보편화돼 2004년 입양 세계 2위로 올라섰고 2005년에만 2,750명의 중국 어린이가 스페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부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지역에 살았으며 로사리오는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변호사였고 자신의 로펌을 소유하고 있었죠. 로사리오는 대학 시절 우울증을 겪었지만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 회사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로사리오와 알폰소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996년 10월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3년 차인 1999년 말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로사리오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부모와 남편의 압력 때문에 입양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가을 로사리오와 알폰소는 아순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부는 현지에서 유명인이었고 로사리오는 인터뷰에서 입양은 평생의 약속이라며 자신과 남편은 남은 생애 동안 아순타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순타는 중국어를 배우고 발레 레슨을 받았으며 또한 프랑스어, 바이올린,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 아순타는 분명 운이 좋은 소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에게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로사리오는 극단적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지만 이틀 뒤 퇴원한 로사리오는 이후 한 차례 정기검진만 받았고 치료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로사리오의 어머니는 2011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8개월 후 아버지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로사리오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로펌을 정리했고 법률 고문으로 전업하게 됩니다. 로사리오가 경력을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역사로 마누엘이라는 남성을 고용했고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그들은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누엘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사리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2013년 초 알폰소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별거하게 됩니다. 알폰소는 아순타를 입양한 뒤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를 맡아 아이를 돌봤습니다. 알폰소는 여전히 자신을 프리랜서 기자라고 불렀지만 거의 일을 하지 않았고 아내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마누엘에 비해 알폰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알폰소는 집을 나와 고향인 빌바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3주 후 알폰소는 돌아왔고 모녀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알폰소는 자신이 돌아온 유일한 이유는 아순타를 돌보고 그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폰소의 말은 감동적으로 들렸지만 사실 다른 묘안이 있었습니다. 로사리오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유언장에는 로사리오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로사리오의 부모는 아순타의 미래를 위해 아순타에게 거액의 유산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알폰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알폰소는 로사리오와 이혼하게 되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재결합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의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2013년 6월 로사리오는 신경쇠약증을 앓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때 알폰소는 로사리오를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일주일 후 로사리오가 퇴원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완화돼 보였습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 듯 세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2013년 9월 계약을 하게 된 아순타는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익숙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21일 오후 10시 17분 로사리오와 알폰소는 경찰서를 찾았고 아순타가 실종되었다며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부부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후에 로사리오와 아순타는 알폰소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모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오후 7시경 로사리오는 이를 보기 위해 집에서 나왔고 이때 아순타는 집에 남아 숙제를 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는 자신의 아파트에 남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집에 돌아온 로사리오는 아순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로사리오는 알폰소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근무한 경찰은 부부를 위로하고 있었고 이때 갑자기 로사리오는 이상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로사리오는 약 2달 전인 새벽 2시경 아순타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딸의 방에 도착했을 때 검은 옷에 라텍스 장갑을 낀 건장한 남자가 아순타를 내려보고 있었다고 말했고 곧이어 그 남자는 자신을 밀치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사리오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로사리오는 이러한 사건이 좀처럼 수사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아순타는 겁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녀는 아순타에게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을 덧붙인 후 부부는 경찰서를 떠났고 불과 3시간 후 아순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9월 22일 새벽 알프레도는 친구와 술집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그는 면허증이 없었고 무면허 운전이 두려웠기 때문에 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Hemos encontrado aquí una niña y creemos que está muerta. ¿Creen que está muerta? A ver, exactamente, dígame dónde están ustedes. ¿Se han acercado a la niña? ¿La han tocado? No, nosotros no hemos tocado a la niña, pero estamos aquí junto de ella. 아순타는 맨발 상태로 손목과 발목에 주황색 밧줄이 묶여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새벽 4시 45분경 경찰은 아순타의 소식을 로사리오와 알폰소에게 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격렬하게 부인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무덤덤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지켜본 알폰소의 모습은 이러한 반응이 전혀 없었고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다른 용의자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이틀 동안 경찰은 부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진술이 허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로사리오가 알폰소의 아파트에서 오후 5시 28분에 혼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이어 테오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로사리오의 차량은 오후 6시 12분에 주유소 CCTV에 포착되었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소녀는 아순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자 로사리오는 즉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순타가 테오 별장에 갔다고 주장하였고 아순타가 몸이 좋지 않아 아순타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자신은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로사리오가 진술한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33개의 CCTV를 확인했지만 그녀의 차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로사리오를 다시 추궁하자 그녀는 단순히 약을 먹었다고만 말했고 자신이 어디에 갔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로사리오와 알폰소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두 휴대폰 모두 GPS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알폰소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전원을 껐었다고 주장하였고 로사리오는 그 시간에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순타가 발견된 곳에서 테오의 별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의 직감으로 테오 별장을 수색하게 됩니다. 별장에 도착한 경찰은 로사리오에게 집안에 있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고
그러자 로사리오는 먼저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바로 2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은 몰래 로사리오를 따라갔고 그녀는 침실 모퉁이의 쓰레기통에서 미친 듯이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순타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주황색 밧줄과 동일한 밧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별장을 다시 수색했고 이번에는 별장 밖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현관에 서 있는 로사리오를 포착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순타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순타의 몸에는 성인의 하루 최대 복용량의 9배인 27정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로사리오는 불안 장애로 인해 로라제팜을 복용해 왔었습니다. 또한 아순타의 머리카락을 테스트했고 머리카락 뿌리에서 3cm 떨어진 곳에서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만 자라므로 아순타가 이미 3개월 전부터 로라제팜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순타는 7월 초부터 수업 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았고 발레 수업 시간에도 가끔 비틀거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부는 알레르기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했지만 하지만 아순타는 알레르기 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9월 24일 아순타의 시신은 부검이 끝나자마자 양부모에 의해 화장터로 옮겨졌고 관이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로사리오와 알폰소는 각각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 남성이 로사리오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고 로사리오와 함께 화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관이었고 로사리오는 체포되었습니다. 로사리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 지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의 눈에 로사리오는 모범적인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충격은 끝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알폰소도 체포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알폰소의 의혹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경찰은 3가지 근거로 그를 체포했었죠. 우선 아순타가 발견된 장소에는 아순타를 끌고 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사리오는 키가 너무 작아 아순타를 혼자 들어올려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아순타는 이미 로사리오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법의관이 이에 대해 모의 실험도 했었죠. 즉, 로사리오가 아순타를 버렸을 때 누군가가 그녀를 도왔을 것이고 가장 유력한 조력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와 함께 아순타의 실종 신고를 했던 알폰소였습니다. 또한 알폰소는 사건 당일 오후와 밤에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지만 테오로 향하는 도로에서 알폰소와 아순타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15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의 가장 큰 의혹은 사건 발생 10주 전 아내의 처방전과 허위 처방전을 이용해 로라제팜을 마구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7월 5일에 알폰소는 한 번에 50정을 구입했고 며칠 뒤 약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25정을 더 구입했습니다. 7월 내내 알폰소가 구입한 로라제팜은 무려 125정이나 됐습니다. 2015년 10월 1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로사리오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와 로사리오는 각각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폰소와 로사리오는 모두 결백을 유지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로사리오는 수감된 후 5년 동안 감옥을 3군데나 옮겼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2020년 11월 18일 로사리오는 다시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도관은 알폰소에게 로사리오의 사망 소식을 알렸고 알폰소는 콧방귀를 뀌었을 뿐 무표정이었습니다. 로사리오는 세상을 떠났고 알폰소는 결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로사리오의 부모는 아순타에게 많은 돈을 남겼습니다. 로사리오의 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녀의 생활은 사치스러웠습니다.
아순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돈은 직계 가족인 양부모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아순타를 길가에 놔둔 이유는 가능한 빨리 발견되어 유산을 조기에 상속받기를 원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알폰소가 체포된 후 경찰은 그의 컴퓨터를 수색한 결과 몇 장의 불편한 사진을 발견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는 아순타가 짙은 화장을 한 채 매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진에서는 아순타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알폰소의 해명은 재미 삼아 찍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었죠. 알폰소는 아순타에게 집착하고 있었고 로사리오가 이 사진들을 발견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순타를 살해했고 알폰소는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운 것은 아닐까요? 아순타는 자라면서 똑똑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로 인해 로사리오의 부모는 아순타에게 유산을 남겨줄 정도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로사리오가 신경쇠약증을 앓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는 심리치료사에게 아순타를 입양한 후 그녀의 부모는 자신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면서 아순타에게는 무조건 애지중지한다고 불평했었습니다. 로사리오가 아순타를 질투하고 증오해 살해한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추측에도 부부는 결백을 주장했고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알폰소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순타의 명예를 위해 그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1997년 4월 19일 토요일, 당시 16살이었던 에바는 마드리드 아레테 지역의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었고 밤 11시 30분경 그곳을 나와 친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에바의 집에서 약 700m 떨어진 공터에서 에바는 친구와 헤어졌고 공터를 가로질러 집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했지만 에바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에바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그날 에바는 부모님에게 자정까지 집에 올 것이라고 말했었죠. 자정이 넘도록 에바가 집에 오지 않자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들은 에바가 이미 집으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부모는 에바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섰고 1시간여의 수색 끝에 결국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경찰은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죠. 다음 날 에바의 시신은 나이트클럽에서 6km 떨어진 도로 건설 현장 옆에서 2명의 노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에바가 뺑소니 사건의 희생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도착 후 에바의 몸은 여러 차례 칼에 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바의 등에는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살인범으로부터 도망치려다 찔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에바는 옷을 입고 있었고 한쪽 소매만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살인범과 에바는 차를 타고 해당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살인 당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대부분의 증거는 이미 씻겨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에바는 새벽 4시경 출혈로 사망하기 전까지 19차례 칼에 찔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바의 입과 속옷, 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액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또한 에바의 입에서 붉은색 섬유가 발견되었고 그 섬유는 자동차 시트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바가 실종된 후 차량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죠. 에바는 옷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고 폭행의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에바가 살인범과 하비아의 성관계를 맺었으며 말다툼 끝에 살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바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용의자로 오르게 되었지만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에바의 아버지 또한 용의자 목록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고 정액 DNA와 비교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아버지는 딸의 살인범을 잡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캠페인을 시작하였죠. 약 5,000명의 모든 남성 거주자에게 자발적으로 머리카락 또는 타액 샘플을 제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2013개의 DNA 샘플을 지방 법원에 기탁하였습니다. 2000년 3월 30일, 하지만 그 샘플들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었고 에바의 아버지 쪽 친척 12명, 어머니 쪽 친척 6명, 그리고 범죄 기록이 있는 인물들을 포함하여 45명의 DNA 샘플이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바의 살인범에게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07년 30명의 수사관들이 에바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DNA 증거를 재조사한 결과 살인범은 유럽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2013년 4월 26일 에바의 사건이 방송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을 본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성은 그날 오전 8시경 에바가 살해된 장소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신고하였죠. 그 남자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고 있었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흰색 르노를 타기 전에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회상하였죠. 경찰은 에바의 시신에서 발견된 섬유와 르노 자동차의 시트 섬유가 일치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용의자의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그는 사건 당시 35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이었고 키는 170에서 180cm 사이였습니다. 2013년 말 수사관들은 정에게 DNA를 재확인한 결과 DNA의 신원은 북아프리카 혈통의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1997년에 아레테 지역에 거주했던 300명의 북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남성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곳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추적하였죠. 당시 프랑스 남부에 살고 있었던 아흐메드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에게 DNA는 아흐메드와 98% 일치하였죠. 2015년 10월 1일 아흐메드는 프랑스의 코민 지역의 직장 밖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52세인 아흐메드는 1963년 3월 1일 모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34세였습니다. 아흐메드는 1989년 마드리드에서 20세 스페인 여성과 결혼해 1990년대에 스페인 시민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DNA 증거를 아흐메드에게 제시하자 그는 그날 혼자 산책을 가게 되었고 2명의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자신을 붙잡았고 에바의 시신 앞으로 데려가 자위를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흐메드의 전 아내는 그날 아흐메드가 형제들과 함께 나갔다고 말했고 아흐메드의 형제는 그날 에바와 같은 나이트클럽을 갔었다고 증언하였죠. 2015년 10월 5일 아흐메드는 감방에 있는 유리잔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 스페인으로 추방되었죠. 아흐메드는 살인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29일 아흐메드는 감방에서 신발끈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기소는 2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아흐메드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죠. 2020년 10월 스페인 대법원은 수감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9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9년 10월 9일 당시 19세였던 로시오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 로시오는 실종된 곳에서부터 3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어 경찰은 로시오 어머니의 전 동성 커플이었던 돌로레스를 체포하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나 DNA가 없음에도 돌로레스는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죠. 그런데 4년 후 또 다른 소녀가 실종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DNA 분석 결과 로시오의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 같은 발견으로 돌로레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였을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시오는 스페인 남부의 코스타 델 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9일 토요일 로시오는 그날 남자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고 오후 5시 30분경 로시오는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로시오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밤에 축제시장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인 오후 9시 30분 로시오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은 후 다시 남자친구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로시오는 남자친구에게 이따 보자며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시오의 어머니 알리시아는 딸이 보이지 않자 외박했다고 생각했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로시오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장녀 로사에게
로시오를 찾아보라며 부탁하게 됩니다. 로사는 동생의 남자친구인 안토니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어제 로시오가 떠난 후 너무 졸려서 잠들었고 로시오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알게 되자 로시오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딸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9시 30분 이후 로시오를 본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그렇게까지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의 집은 불과 500m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가을 축제 기간이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밤에도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이었죠. 이어 로시오의 가족들은 안토니오 집까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토니오 집까지 가는 길은 흙길이었고 가로등과 주택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던 도중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혈흔을 따라가 보니 덤불 속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엔 어제 로시오가 외출했을 때 신었던 운동화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시민과 자원봉사자 600여 명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로시오의 주변 인물들도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발견된 현장도 면밀히 조사하였죠. 현장에서 선명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차량의 모델은 포드 피에스타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담배꽁초도 발견되었고 분석 결과 남성의 DNA로 확인됐지만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인물이 없어 용의자의 신원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3주 동안 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11월 2일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인은 테니스 코트 바깥쪽 울타리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옆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DNA 감식 결과 로시오로 밝혀졌습니다. 부검 결과 9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으며 부패가 상당히 심해 성범죄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옆에 있던 쓰레기 봉지에는 로시오의 옷과 소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로시오의 대인관계를 조사한 후 남자친구인 안토니오를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안토니오의 알리바이가 모호했기 때문이었죠. 안토니오는 그날 집에서 잤다고 주장했지만 그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집에서 범행 장소는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운전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의자 목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알리시아의 전 동성 커플이었던 돌로레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알리시아는 1981년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돌로레스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또래에 취미도 비슷하고 궁합이 잘 맞아 점차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984년 알리시아는 이혼한 후 돌로레스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리시아의 3명의 자녀와 돌로레스는 함께 살게 되었죠. 알리시아는 전업주부 역할을 맡았고 돌로레스는 호텔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 초기에 알리시아의 자녀들은 돌로레스를 매우 좋아했고 로시오는 때때로 친구들에게 자신은 어머니가 2명이라며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1994년 10년 이상의 열애 끝에 알리시아와 돌로레스는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별 후 두 사람은 재산 분할을 중점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했었고 돌로레스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었죠. 그러나 알리시아와 세 자녀는 그 집에 계속 살았고 돌로레스는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알리시아는 돌로레스에게 집값 일부분을 줄 수 없다고 알렸고 돌로레스는 일부분의 집값을 원하고 있었죠. 불행히도 주택 명의는 알리시아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시아는 돌로레스와 헤어진 후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알리시아는 경찰에게 부동산 분쟁과 이성애 때문에 돌로레스가 자신을 미워했고 돌로레스의 복수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몇몇 이웃들은 경찰에게 평소 돌로레스가 과묵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진술하였죠. 그리고 장녀인 로사는 돌로레스가 유독 로시오에게 매우 엄격했고 학업 성적이 좋지 않거나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자주 체벌했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9월 7일, 그렇게 돌로레스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로레스가 범인이라고 가리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로레스의 차는 포드 피에스타가 아니었고 사건 전후에도 그 차량을 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는 남성으로 밝혀진 상태였죠. 범행 현장이나 유기 장소, 그리고 로시오의 몸에서는 돌로레스의 DNA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돌로레스는 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제기한 모든 질문과 혐의에 대해 침착하게 부인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돌로레스는 사건 당시 아프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조카네 가족이 휴가차 놀러 왔고 조카 부부는 저녁 무렵 모닥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해변에 갔으며 돌로레스는 조카 딸과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밤새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죠. 오후 10시 34분부터 11시 10분까지 집에 있는 유선 전화로 친구와 통화를 했고 오후 11시 30분경 집 맞은편에 있는 오아시스 레스토랑으로 담배를 사러 한 번 잠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돌로레스는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돌로레스의 진술을 묵살하고 알리바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아시스 레스토랑에서 돌로레스를 맞이한 웨이터는 당시 돌로레스는 긴장한 눈빛과 함께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부자연스러웠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음에도 경찰은 정황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2001년 9월 25일 말라가 지방법원은 돌로레스에게 로시오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돌로레스는 판결을 믿을 수 없었고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003년 8월 14일 로시오와 마찬가지로 17세의 소니아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니아는 친구들과 도심에서 열리는 축제를 찾았고 무슨 일인지 소니아는 밤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소니아가 걱정돼 당장 소니아를 찾으러 나섰고 집에서부터 3집 정도 떨어진 길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엔 소니아의 핸드백과 휴대폰, 옷과 신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플라스틱 몇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실종 약 일주일 후인 8월 21일 10km 떨어진 외딴 곳에서 돌에 반쯤 가려져 있던 소니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니아의 직접적인 사인은 교살로 밝혀졌으며 성범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니아의 손톱에서 범인의 DNA가 남아 있었고 DNA 분석 결과 로시오의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두 사건의 범인은 동일 인물이며 유죄 판결을 받은 돌로레스가 범인이 아님을 시사하였죠. DNA 결과가 나왔을 때 영국 여성인 세실리아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자신의 남편인 토니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소니아가 공격을 받았던 날 밤 토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양팔에 뚜렷한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토니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니가 모는 마츠다 자동차에 전조등 중 하나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니아의 소지품이 발견된 곳에는 주황색 플라스틱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세실리아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토니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또한 토니를 조회해보니 성범죄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토니가 마셨던 음료수 컵에서 토니의 DNA를 얻었고 DNA 비교 결과 소니아의 손톱에서 남은 DNA와 로시오의 사건 현장에서 남은 담배꽁초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건의 범인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토니는 1985년경부터 런던 할로웨이 지역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을 폭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토니는 보통 월요일에서 수요일 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날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죠. 1986년 토니는 마침내 체포되었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토니의 공격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토니는 5년을 복역한 후 1991년 가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출소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토니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렇게 토니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5년 후인 1996년 토니는 또다시 가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출소 후 토니는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기 시작했고 여가 시간에는 운동을 하며 몸 관리까지 하였죠. 또한 토니는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점차 젠틀한 인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토니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 토니는 호텔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세실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 세실리아는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8월 토니는 런던의 한 지하철역에서 당시 21세의 헝가리 여학생을 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토니는 잡히는 게 두려웠고 결국 세실리아에게 스페인으로 가서 살자며 부탁하게 됩니다. 세실리아는 스페인 생활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부부는 코스타 델 솔에 정착하게 되었죠. 세실리아는 토니가 무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며 말다툼도 한 적이 없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실리아는 토니가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토니는 집에 있을 때 종종 각종 흉기를 만지작거렸고 때때로 약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죠. 2000년 초 세실리아는 토니에게 미래의 목표가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며 제안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세를 아끼고 딸을 함께 돌보기 위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실리아는 로시오가 습격당했던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토니는 밤늦게 집에 왔고 샤워를 한 뒤 욕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토니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토니는 그날 밤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버렸습니다. 또한 로시오가 습격당했을 당시 토니는 지인에게 포드 피에스타를 빌렸었습니다. 당시 세실리아는 그 차량 뒤쪽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었죠. 이후 세실리아는 뉴스를 통해 로시오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범인이 포드 피에스타를 운전했을 것이라는 정보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죠. 세실리아는 토니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토니가 의심스럽다고만 말했었죠. 하지만 지인들의 눈에 토니는 신사였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 후 소니아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니아가 습격당했던 그날 밤 토니의 팔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고 오른손바닥과 팔뚝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세실리아는 토니를 의심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체포된 후 토니는 2건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004년 4월 토니는 돌로레스가 주모자라며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자신은 단지 돌로레스를 위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주장하였죠. 토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돌로레스가 알리시아에게 원한을 품어 토니에게 사주해 로시오를 제거했을 수는 있지만 돌로레스와 소니아의 연결고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토니가 단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돌로레스를 지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소니아의 재판에서 토니는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토니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006년 12월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07년 12월 로시오의 재판에서 토니는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토니는 두 사건을 합쳐 총 5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체포된 돌로레스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1월 돌로레스는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실직과 정신적 손해보상금 400만 유로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돌로레스에게 51만 6천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돌로레스에게 사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86년 6월 25일 스페인의 소모시에라 지역이었습니다. 유조선 트럭이 과속한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전복됩니다. 그로 인해 트럭에 타고 있던 부부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트럭에 같이 타고 있던 아들 후아는 사고 현장 주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체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안은 그의 아버지 안드레스와 어머니 카르멘 사이에서 1976년 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1986년 당시 10살이었던 후안은 공부를 즐기는 모범학생이었으며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후안과 그의 부모님은 스페인 남동부의 무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죠. 후안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 때때로 자신의 트럭에 아내와 후안을 데려다니곤 했었죠. 1986년 6월 25일에 그는 약 2만 리터의 황산을 빌바오 지역으로 운반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후안은 좋은 성적을 받았고 카르멘과 후안은 빌바오 지역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6월 24일 오후 7시경 그렇게 후안과 그의 부모님은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6시가 되자 트럭은 마드리드 북쪽의 산길 지역인 소모시에라 지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까진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아버지는 과속을 하게 되었고 다른 차량과 충돌 후 산길 옆 도랑에 전복되고 맙니다. 트럭에 있던 황산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현장 근처는 유독가스로 뒤덮였죠. 스페인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였고 황산이 인근 강으로 누출되기 전에 신속하게 중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 후 트럭에서 안드레스와 카르멘의 두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당국은 그날 늦게 카르멘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카르멘의 어머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제발 아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경찰은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후안이 그곳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었죠. 후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주변 모든 곳을 수색하게 됩니다. 트럭에서 후안의 신발 밑창과 어린이용 카세트 테이프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사고는 크게 났었고 부모님 또한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은 후안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을 샅샅이 뒤져도 후안이 보이지 않자 아마도 후안이 사고로 살아남아 방황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추측했습니다. 사고 직후 미스테리한 부부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부부가 흰색 밴을 몰고 사고 현장에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코수염을 기른 남성과 금발 여성이 차에서 내린 뒤 그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간호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다른 트럭에 타고 있던 심하게 다친 남성과 잠시 대화를 나눴고 그런 다음 그들은 안드레스의 트럭으로 다가가 무언가 작은 꾸러미를 꺼내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흰색 밴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운행 기록계의 데이터는 사고 당시 트럭이 140km 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브레이크가 고장 났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운행 기록계는 트럭이 몇 번 정차한 것을 포함하여 더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은 6월 25일 오전 12시 12분에 주유를 하기 위해 멈췄습니다. 같은 날 오전 5시 20분경 가족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트럭을 정차시켰고 목격자들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1시간 30분 동안 트럭의 운행 기록은 1초에서 20초 범위로 무려 12차례 정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아침 그 도로에는 교통체증도 없었으며 사고 또는 산사태도 없었죠. 그렇다면 트럭은 왜 그렇게 자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멈췄던 것일까요? 몇 달이 지났지만 후안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후안의 아버지 안드레스가 마약 밀수업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스가 범죄 조직에 의해 마약 밀수를 강요받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약을 밀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트럭은 1년 후 경찰에 의해 다시 수색되었고 놀랍게도 트럭의 비밀 공간에서 약이 발견되었습니다. 안드레스는 사건 약 1년 전에 트럭을 중고차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가 비밀 공간을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안드레스가 약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후안의 가족들은 후안이 마약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사고 후 조직원들이 아이를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데려갔거나 자신들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트럭이 12차례나 잠시 정차했을 때 안드레스는 조직원들에게 약을 운반하도록 강요받게 되었고, 안드레스가 거절하게 되자 조직원들은 후안을 납치하였고, 안드레스가 조직원들을 쫓아가다 사고가 났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후안의 가족들은 납치에 대한 이론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누군가로부터 위협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안의 시신이 황산에 용해되었을 것이라고 이론화했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유골로 실험한 결과 뼈가 용해되는 시간은 최소 5일이 걸렸고, 그 후에도 치아와 같은 잔여물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안의 몸이 용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 동안 황산에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 근처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후안이 황산으로 화상을 입게 되어 강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강에 휩쓸려 갔을 것이라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사고 직후 후안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방향 감각을 잃은 후 산속을 헤매다 그곳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1987년 5월 마드리드에 있는 운전학교로 시각장애인 노인 여성과 10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그곳을 오게 되었고, 그 여성은 스페인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미국 대사관을 찾고 있고 이란 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소년은 거침없이 스페인어를 구사했고, 목격자는 그 소년에게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 여성은 긴장하며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자는 소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얼마 후 몇 달 전에 일어난 트럭 사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사진을 본 후 그때 그 소년이 후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목격자는 제보하였고 당국이 나섰지만 불행히도 그 여성과 소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이 사건은 스페인 최대의 미스터리 실종 사건이며 36년이 지난 지금도 당국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알카세르 지역은 스페인 발렌시아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4명의 소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 4명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각별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시 디스코텍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고, 그곳에서 춤과 시원한 청량음료는 그들에게 매우 설레는 장소였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금요일, 4명의 소년은 일찌감치 디스코텍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었죠. 방과 후 미리암은 집에 도착해 책가방을 내려놓고 안토니아에게 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데지레에게 전화를 걸어 데지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소년은 에스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스더는 전날 심하게 독감에 걸려 친구들에게 디스코텍에 갈 수 없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세 소년은 에스더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에스더도 가고 싶었지만 두통과 오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소년은 에스더가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했지만 그래도 디스코텍에 가서 즐거운 밤을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디스코텍까지 가는 방법이 세 소녀에게는 숙제였습니다. 그 디스코텍은 알카세르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가로등도 거의 없어 어둡고, 또한 주변엔 주택가도 없었으며 버스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평소 10대들이 그곳을 갈 때 히치하이킹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오후 8시경 미리암은 에스더의 집 전화기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에게 디스코텍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까지 태워다 주는 것은 별일 아니었지만 미리암의 아버지 또한 독감에 심하게 걸려 데려다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전화를 이어받은 미리암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알렸고, 게다가 디스코텍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리암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세 소녀가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다면 히치하이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 소녀는 에스더의 집을 나와 히치하이킹을 하게 됩니다. 곧 젊은 부부가 차를 세우고 소녀들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차량은 디스코텍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고장나게 됩니다. 부부는 소녀들에게 주유소에 가장 차가 많으니 다시 히치하이킹을 하기가 편할 것이라고 알렸고, 부부는 미안함을 표시하며 소녀들을 주유소에 내려주었습니다. 주유소에서 디스코텍까지의 거리는 불과 500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주유소를 지나가는 차량은 많지 않았고, 소녀들은 불빛도 없는 어두운 길을 따라 디스코텍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오후 11시경, 미리암의 가족들은 그녀를 기다렸지만 그녀의 소식은 없었고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디스코텍이 늦어도 10시까지 끝난다고 했던 미리암의 말을 어렴풋이 기억했기 때문이었죠. 미리암의 아버지는 데지레와 안토니아 집에 전화를 돌렸지만 그들 부모들도 아이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 가족 부모는 즉시 디스코텍으로 향했지만 그곳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리암의 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형식적으로만 답했고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40분, 세 부모님은 다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소녀의 수색이 이어졌고 동시에 시민들과 민방위팀도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안타깝게도 외곽 산간 지역을 수색하던 민방위대원 2명이 절벽에서 추락해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에 걸친 대규모 수색에도 소녀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고 스페인 전역은 물론 주변 국가에 사건 경위를 통보했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세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세 소녀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방송됐고 각종 신문에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소녀들이 실종된 지 약 2달 후인 1993년 1월 말, 2명의 주민이 알카세르 인근 산맥에 올랐습니다. 그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들은 벌통에 보온을 하기 위해 그곳을 오른 것이었죠. 오전 9시쯤 집을 나선 두 사람은 산을 올라가고 있었고 그때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사람의 팔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은 바로 산을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한 명은 현장에 남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온 그는 경찰서에 도착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그곳으로 갈 차량이 없다고 말했고 순찰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오후 6시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며칠 전 폭우로 토양이 씻겨 내려가면서 시신이 노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카펫으로 감싸있던 3명의 시신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시신들이 사라진 소녀들로 보았고 이후 부검 결과 그 소녀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곳에서 담배꽁초 3개와 비디오 게임기, 총알 1개, 위약 1병, 그리고 쌍안경과 찢어진 의료보험 납부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의료보험 청구서를 조사한 결과 환자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케라는 남성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공격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엘리케가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누군가 그의 의료보험증을 도용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의료보험증을 도용한 사람이 엘리케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엘리케의 형인 안토니오는 절도, 강도 등 전과가 있었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그는 이미 탈옥 중인 상태였습니다. 안토니오의 가족은 브라질 이민자이며 1968년 고향인 상파울루에서
스페인으로 건너와 그곳에서 정착 중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집은 3명의 소녀가 사는 지역에서 5km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안토니오의 부모에게는 안토니오를 포함해 8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14살쯤 나쁜 길로 빠졌고 툭하면 형제들을 때리곤 했습니다. 이후 안토니오는 가족에게 항상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항상 돈을 숨겨야 했습니다. 1990년 1월 안토니오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1992년 3월 5일 교도소에서 안토니오는 6일간의 휴가를 받았고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탈출했으며 형을 복역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탈옥 후 몇 달 동안 안토니오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의 친구였던 리카트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거주지를 확인한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이미 눈치챈 안토니오는 문을 걸어 잠궈 시간을 벌었고 자신의 침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4층에 사는 안토니오가 창문으로 탈출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안토니오의 친구인 리카트를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카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가난한 생활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리카트는 각종 디스코텍을 맴돌았고 어느새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였죠. 이 시기에 리카트는 여자친구를 사귀며 곧 2사람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2사람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1987년 10월 리카트는 군입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숙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둘째는 군인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18개월 후 그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친구는 임신하게 되었고 2사람은 1990년 딸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2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곧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갈 곳이 없던 리카트는 거리를 배회하며 나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리카트의 초라한 모습을 본 안토니오는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리카트는 8가지 버전의 증언을 제공하게 되었고 수사 방향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8가지 버전을 요약한 후 총 3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리카트와 안토니오는 리카트의 차를 몰고 가는 도중 주유소 옆에서 3명의 소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디스코텍에서 멈추지 않았고 소녀들은 내려달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안토니오는 총을 집어들고 소녀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사람은 시신 발견 장소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폐가로 소녀들을 끌고 갔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안토니오와 리카트는 성범죄를 저질렀고 아침이 되자 안토니오가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버전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4명이며 본인은 매장에만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자신과 안토니오, 그리고 안토니오의 동생인 마우리치오와 안토니오의 친구는 함께 주유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3 소녀를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리카트는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신은 단지 땅을 파는 것만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리카트는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전 모든 진술은 경찰의 고문의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리카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 리카트는 소녀들이 실종된 날인 11월 13일 자신은 강도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를 확인한 결과 리카트는 자신이 진술한 시간보다 한 달 늦은 12월 중순 수감되었기 때문에 그의 알리바이는 전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리카트는 진술을 번복했고
사건 당일 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안토니오 형제 몇 명과 함께 중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식사 후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리카트의 여자친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실제 저녁 식사를 한 시점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11월 20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 맞은편에 사는 목격자는 그날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자신의 베란다에서 세 소녀를 보았습니다. 잠시 후 소녀들이 흰색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 목격자는 소녀들의 얼굴을 기억했고 리카트의 차량과 같은 차량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어두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녀들의 실종 다음 날인 14일 아침,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음식점에 리카트가 들어왔고 그는 테이크아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음식점 주인은 가게 앞에 주차된 차에 한 남성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비교적 멀어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체형상 안토니오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소녀들을 납치해 매춘을 강요한 전력이 있는 코르토나를 용의자로 지목했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2월 1일 코르토나는 지역 경찰서를 찾았고 리카트와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1992년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수감 중이었고 이때 그는 리카트를 만나 서로를 알아가며 좋은 친구로 발전했습니다. 리카트는 출소 다음 날인 12월 22일부터 코르토나 별장에 머물렀고 이후 안토니오와 마우리치오도 거의 2주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 안토니오가 자신이 여러 소녀들을 살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은 도주 중인 안토니오와 리카트가 진범이며 다른 사람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 소녀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여러 군데 자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성범죄의 흔적이 있었지만 정액이나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리카트의 차량에서 총 166개의 머리카락을 수거했습니다. 그중 50개의 머리카락에만 모낭이 남아 있었고 당시 기술적인 조건으로 7개의 머리카락만 DNA 감식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리카트와 안토니오의 둘째 동생인 로베르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 폐가에서 안토니오의 동생들인 막내 마우리치오와 둘째 로베르토의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형제들은 리카트의 차량을 자주 사용했고 폐가는 그들의 아지트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건 당시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더욱 난해했던 것은 리카트가 폐가에서 성범죄에 사용했다던 매트릭스에서는 소녀들의 혈흔 또는 머리카락 등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안토니오와 리카트가 직접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부검 과정이 미흡한 탓에 수사관들은 의구심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2차 부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2차 부검을 진행하게 된 버비악 교수 프론텔라는 시신 발굴 과정이 극도로 비정상이었고 그때 많은 증거가 훼손되거나 유실됐다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카펫은 거의 새 것이었고 품질은 최상급으로 매우 비싼 카펫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안토니오와 리카트가 이렇게 고급 카펫을 사용했다는 게 의문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안토니오와 리카트가 그 카펫을 훔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카펫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 4개가 발견되었고 2개의 머리카락은 안토니오와 리카트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머리카락은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1997년 5월 12일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안토니오는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리카트가 유일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리카트에게 징역 245년을 구형했습니다. 리카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1997년 9월 5일 리카트는 시신 매장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는 17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29일
리카트는 파롯교리에 통과하게 되었고 거의 21년을 복역한 후 그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안토니오는 수십 년째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안토니오의 행방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안토니오는 창밖으로 탈출한 뒤 택시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몇몇 목격자들이 그가 발렌시아 버스 정류장에서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곳 주변에서 안토니오는 이발소에 들어가 머리를 자르고 갈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염색을 마친 후 그는 호텔에 머물려고 했지만 그때 안토니오는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호텔 주인은 그가 수상하다고 생각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발렌시아 산악 도로에서 총을 들고 트럭을 강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렌시아에서 마드리드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그 트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마드리드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마드리드 외곽의 한 광장에서 누군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에게 여러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목격자는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안토니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안토니오가 장거리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았고 검거 작전에 나섰지만 예민한 안토니오는 눈치채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안토니오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르투갈 마약상 집에 은신해 있던 안토니오는 어느 순간 여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즉시 유럽 전역에 안토니오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안토니오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는 화물선에 몰래 탑승하게 됩니다. 23일 오전 2시 45분경 주방에서 음식을 훔쳐먹던 안토니오는 선원에게 발각되었고 그 선원은 안토니오를 선실에 가뒀습니다. 오전 7시 30분 선장이 상황을 확인하러 왔지만 안토니오는 이미 창문을 통해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선장은 즉시 긴급 구조 요청을 하였고 9시 50분경 구조 헬리콥터가 고무보트에 탄 안토니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화물선에 다시 갇혔습니다. 선장은 아일랜드 경찰에 연락했고 오후 11시경 경찰이 안토니오를 체포하기 위해 배에 올랐지만 그러나 안토니오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해안 수색대는 안토니오를 발견하지 못했고 항구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그 화물선의 구명조끼만 발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히 증발한 것처럼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해안까지 헤엄쳐 갔다고 믿었고 일부 사람들은 안토니오가 우여곡절 끝에 고향인 브라질로 돌아가 성형수술을 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18년 한 기자는 안토니오 가족의 재산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액은 약 100만 유로로 출처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었죠. 그 기자는 안토니오가 비밀리에 가족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과 대중은 이 사건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의료보험 청구서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산악 지역은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어떻게 찢어진 의료보험 청구서가 70일 이상 바람에 날리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당시 사건 현장과 주변 어디에서도 소녀들의 혈흔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3명의 소녀가 성범죄를 당하고 살해당했다면 어떻게 혈흔 한 방울도 남지 않았을까요? 당시 세 소녀의 친구인 에스더는 경찰에게 친구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코텍의 입장료도 지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발견 당시 세 소녀 모두 동전을 가지고 있었고 디스코텍 입장료를 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세 소녀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안토니아와 미리암은 귀금속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와 리카트는 가난했으며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절도와 강도였습니다.
그들이 소녀들의 현금과 귀금속을 챙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차 부검을 담당한 프론텔라는 데리지의 척추 3번과 4번 사이에서 목걸이를 발견했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고 명백한 목걸이를 왜 1차 부검 때는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나중에 경찰관은 유가족들에게 목걸이 소유자를 확인했지만 모두 본 적 없었던 목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목걸이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았고 방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목걸이의 소유자는 누구였을까요? 2019년 6월 넷플릭스는 이 사건을 제작해 방영하였고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죠. 2019년 6월 24일 이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는 새 소녀를 애도하기 위해 홀로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을 걸어가고 있을 때 무심코 땅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보았습니다. 그는 산에 담배꽁초가 있는 것이 불편했고 그가 꽁초를 주우려 하자 바로 옆에서 4개의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2020년 9월 4개의 뼈 조각은 DNA 분석 결과 미리암의 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재판부는 당시 검사 기술이 떨어져 DNA 검사를 하지 못한 50개의 머리카락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사 결과 안토니오 두 형제의 것이었지만 두 형제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3명의 인물이 있었지만 이들 또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리카트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들은 여전히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리카트의 차량을 다시 조사하였고 핸들과 조수석 그리고 등받이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거의 30년 동안 자외선 노출로 DNA가 손상되고 분해된 상태였습니다. 2022년 7월 재판부는 안토니오가 남긴 DNA를 찾기 위해 피해자 3명의 옷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분명 모든 면이 부실해 보였지만 현재 스페인 당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부디 새 소녀에게 정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